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각적 휴식이자 지적인 여정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수세기에 걸친 동아시아의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가져왔죠. 사실 처음에 자료를 딱 봤을 때는 약간 지루한 미술사 연표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연대기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예술가들이 인간의 내면, 권력의 질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도대체 어떻게 2차원의 평면 위에 시각화했는가, 이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림 속 점 하나, 선 하나에 당대의 세계관이 꽉꽉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 힌트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4세기 동진시대의 거장 고개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분 진짜 특이한 일화가 있죠? 네, 인물화의 대가였는데 초상화를 다 그려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눈동자를 몇 년 동안 안 그리고 텅 비워둔 걸로 유명하죠. 아니, 옷주름이나 머리카락은 다 그려놓고 눈만 하얗게 놔두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왜 눈 안 그리냐고 엄청 따졌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따졌죠. 그때 고개지가 남긴 말이 예술사에 큰 획을 긋습니다. 정시를 절하는 것은 바로 저 눈동자에 있다. 이른바 전신사조라는 개념을 선언한 겁니다. 아, 전신사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똑같이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영혼과 기운을 담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개지는 평소에 그 인물을 관찰하다가 영혼이 밖으로 탁 뿜어져 나오는 그 결정적인 찰나를 기다린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붓을 들지 않았던 거죠. 듣고 보니까 약간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도 피사체의 진짜 영혼이 담긴 단 한 컷을 기다리는 엄청난 완벽주의자 사진작가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고개지는 선을 쓰는 방식도 남달랐거든요. 대형박물관에 남아있는 여서잠 모작을 보면요. 춘잠토사, 즉 봄누에가 시를 토해내는 것 같다는 극찬을 받은 선묘 기법이 나옵니다. 봄누에가 토해내는 실이요? 와, 표현이 되게 시적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느낌을 주나요? 명주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가늘고 얇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여서잠도 속 인물들 사이의 옷주름을 그런 미세하고 끊어짐 없는 선으로 그린 겁니다. 인물들 사이에 흐르는 권력의 위계나 심리적인 텐션을 선의 긴장감으로 치환해버린 거죠. 아하, 굵직하고 거친 선으로 이 사람 화났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얇은 실 같은 선으로 숨막히는 공기를 그려냈다. 이게 눈동자나 선으로 정신을 담는 건 이해가 가요. 네네.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인물은 표정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저 거대하고 말없는 산이나 자연의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포착하나요? 산에는 눈동자가 없잖아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북송 시대로 넘어오면서 터지게 되거든요. 당시는 황제 중심의 강력한 제국이 기틀을 다지던 시기였어요. 아, 강력한 중앙 집권 시대. 네, 그래서 사람의 기운을 넘어서 이 거대한 우주와 제국의 질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게 화두였습니다. 이 숙제를 푼 게 바로 이성과 곽희라는 두 거장이죠.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이성이 썼다는 기법들 이름이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막 해조묘, 권운준 이러던데요. 이름에 다 들어있죠. 해조묘는 나뭇가지를 개발톱처럼 날카롭게 치는 붓질이고, 권운주는 산바의 표면을 구름이 막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꿈틀거리게 그리는 기법입니다. 이성이 이렇게 북방산수의 야생적인 뼈대를 세웠죠. 개발톱에 말리는 구름이라니 상상만 해도 생명력이 엄청나네요. 약간 위압적일 정도로요. 근데 이런 거친 자연을 곽희는 어떻게 제국의 질서라는 그 세련된 프로파간다로 바꾼 건가요? 곽희의 천재성에 빛을 발하는 지점이죠. 바로 삼원법이라는 시점 조작 기술을 확립합니다. 삼원법이요? 고원, 평원, 심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산 아래에서 꼭대기를 아득하게 올려다보는 고원, 산 앞쪽에서 저 멀리 산 뒤쪽의 계곡을 꿰뚫어보는 심원, 그리고 평지에서 아스랄이 멀어지는 먼 산을 보는 평원, 이 세 가지 시점을 하나의 캔버스에 퍼즐처럼 다 조립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실제로 산을 볼 때는 한 번에 한 시점밖에 안 되잖아요. 올려다보던가 멀리 보던가. 근데 그 세 개를 한 화면에 다 때려 넣었다고요? 바로 그 불가능한 시점 때문에 압도적인 위험이 창출되는 겁니다.
곽희의 조춘도를 보면 화면 정중앙에 주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작은 산, 언덕, 나무들이 철저한 위계 질서에 따라 엎드려 있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죠.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곽희의 산수화는 그냥 경치 좋은 명산을 보고 그린 게 아니매요. 정중앙에 있는 가장 큰 산은 황제고 주변의 작은 산과 나무들은 신하랑 백성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이걸 선언하는 완벽한 시각적 프로파간다죠.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 대자연의 우지적 질서라고 정당화해주는 완벽한 증명서였던 겁니다. 와, 감히 걸어 들어갈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권위적인 산이네요. 황제는 궁궐에 걸어두고 엄청 뿌듯했겠어요. 근데 막상 모든 예술가가 이런 거대하고 숨막히는 질서를 좋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당연하죠. 역사는 늘 작용과 반작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곽희의 압도적인 산과 정반대편에 있는 철저한 침묵과 비움의 공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가 등장합니다. 아, 왕유. 이분 삶을 보니까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더라고요. 알록산에 난터져서 포로로 잡히고 어쩔 수 없이 반란군 밑에서 벼슬 하다가 나중에 또 당나라 수도수복되니까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뻔하고. 맞아요. 시대의 탕류에 이리저리 찢긴 지식인이었죠. 정치판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겪은 왕유는 망천이라는 곳에 별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심취해서 자신만의 은둔 세계를 예술로 구축하죠. 송나라 소식이 왕유를 극찬했잖아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왕유의 시 녹체를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시의 첫 구절이 빈산에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맞아요. 곽희의 산이 권력과 사람들로 꽉꽉 들어찬 터질 것 같은 산이었다면 왕유의 산인 철저히 비워져 있는 빈산, 즉 공산이네요. 그 공산 모티브가 바로 동아시아, 문의화, 남종화의 기원이 됩니다. 자연을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철저한 침묵과 명상의 공간으로 해석한 거죠. 먹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관람자가 그 텅 빈 화면에 자기 마음을 비추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들의 약간 삐딱한 시선을 대변해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왕유의 예술이 깊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 알록산 정권에서도 벼슬 하고 당나라에서도 벼슬을 했잖아요. 주희가 왕유 보고 기골이 없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현실 도피자나 겁쟁이의 변명 아닌가요? 오, 그 지적이 사료에 정확히 등장합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다이치로도 비슷한 평가를 했죠. 세상의 오탁을 싫어하면서도 떨쳐내지 못한 유약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유약함 때문에 왕유의 예술이 그토록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을 샀다고요? 그렇죠. 완벽하게 속세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간 성자였다면 그냥 신선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왕유는 우리처럼 권력도 아쉽고 죽음도 두려운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현실의 진흙탕 속에 발을 담고 있었기에 그의 머릿속 이상향은 그 어느 국보다 티없이 맑고 고요한 피난처여야만 했던 겁니다. 아, 내 현실이 지옥이니까 내 마음속 도피처만큼은 한 점의 먼지도 없는 무균실이어야 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 빈산의 침묵이 엄청 필사적인 생존의 결과물로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고개지의 눈동자와 선, 곽희의 압도적인 질서, 왕유의 상처받은 침묵을 거쳐서 드디어 1447년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이 모든 게 한 왕자의 꿈속에서 폭발적으로 융합되잖아요. 네, 드디어 안견의 목요도원도입니다.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을 단 3일 만에 그려낸 압도적인 걸작이죠. 21명의 문인들이 극찬하는 시를 남겼을 정도니까요. 저는 이 그림 분석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안견이 중국 선배들의 기법을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전복시켜버렸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 가지 결정적인 전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곽희의 산수화에서 본 무겁고 단단한 질서, 북방파의 부벽준 기법입니다. 붓을 눕혀서 도끼처럼 바위를 거칠게 찍어내는 그 붓질이요. 그거 곽희가 산의 위험 살리려고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견은 이 폭력적인 붓질을 그림 전체에 안 씁니다. 화면 왼쪽 초입, 그러니까 관람자가 목유도원도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만 집중적으로 팍팍 박아놨어요. 입구예요? 왜 굳이 그 환상의 세계로 가는 입구를 도끼질로 험악하게 막아둔 거죠? 현실에서 이상향으로 넘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좁고 험한 절벽이 길을 막고 있는 듯한 텐션을 줘서 관람자에게 강한 물리적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극적 장치입니다. 와, 뚫고 가기 만만치 않네요. 그럼 그 돌산을 뚫고 나면 두 번째 장치가 나오겠네요. 바로 운무법, 안개입니다. 기존 산소화에서 안개는 그냥 신비로운 배경 장식이었거든요. 근데 안개는 이걸 화면 중간중간에 아주 짙은 띠처럼 그려놨어요. 이 안개가 좁은 절벽길이 갑자기 넓은 복사권 마을로 변하는 말도 안 되는 공간 왜곡을 감쪽같이 가려버립니다. 잠깐만요. 진짜 흥미로운 게 이거 완전 비디오 게임에서 다음 맵으로 넘어갈 때 쓰는 로딩 화면 아니에요? 아, 로딩하면 네. 렌더링 시간 벌려고 안개 쫙 깔아두는 거나 영화에서 장면 전환할 때 디졸브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시공간을 전환하고 다음 세계를 예고하는 완벽한 이야기적 장치로 안개를 쓴 거죠. 그리고 이 안개를 통과하면 대망의 세 번째 전복이 일어납니다. 곽희의 삼원법이 완전히 해체돼 버리죠. 이 부분이 진짜 미쳤어요. 곽희는 고원, 심원, 평원을 아래서 위로 수직으로 막 쌓아 올려서 거대한 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러러보라고 만든 산이죠. 근데 안개는 어떻게 했죠? 그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눕혀서 수평으로 펼쳐버렸어요. 처음에 고원으로 절벽을 보여주고 안개를 지나면 심원으로 깊은 계곡에 빠져들게 하고 마지막에 평원으로 쫙 넓은 무릉도원을 열어주잖아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공간의 배치를 시간의 흐름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곽희의 산이 밖에서 가만히 서서 우러러봐야 하는 제국의 산이라면 안견의 산은 좁은 길을 따라 직접 걸어 들어가는 내면의 산입니다. 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완전 VR 가상현실 체험기네요. 감상자가 직접 화면을 뚫고 들어가게 코딩을 해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곽희는 구조가 먼저지만 안견은 경험이 먼저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왕유의 그림 속 시처럼 이 그림은 길을 걸어 들어간 21명 문인들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됐고 마침내 조선만의 독자적인 산수 언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고개지의 눈동자부터 안견의 목류도원도까지 진짜 엄청난 여정이네요.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수백 년 전의 붓질들이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우리도 매일 정보의 절벽, 그러니까 그 험악한 부벽준을 마주하고 불안의 안개인 운무를 헤매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질서나 권위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폭력성 속에서도 붓을 들어 자신만의 쉴 곳을 만들어낸 과거의 예술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내면 속에 숨겨진 길, 자신만의 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야 한다는 게 이 예술들이 주는 위로 아닐까요? 험한 절벽 뒤에는 반드시 넓은 복사권 마을이 있다는 믿음. 정말 좋네요.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대 최고의 화가가 당신의 뇌 구조나 마음속 풍경을 딱 한 장의 산수화로 그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곽희의 그림처럼 빽빽한 할 일과 압박감이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 우러러봐야만 하는 압도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열리는 당신만의 조용한 몽유도원이 그 짙은 안개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만의 도원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